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 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100일도 채 안 남은 미국 대선 구도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포기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 경제와도 밀접한 미국의 대선 동향,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스튜디오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확정했습니다. 역시 관건은 해리스의 경쟁력입니다. 지금 호감도는 급상승하고 있다는데 이게 꾸준한 지지율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해리스, 트럼프 관련해서 어떤 조사 결과라든지 분석들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여론조사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뭐 한 개 정도 소개하자면 뉴욕타임스, 시에나 대학 최근 조사 같은 경우는 네. 한 1% 차이까지 좁혔다. 그 이전에는 네. 바이든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뒤졌는데 예. 1% 정도 뒤지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오차 범위 내니까 누가 이기는지도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박빙으로 이제 돌아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강연에서 예. 그러니까 이전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6대4로 친다. 예.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런 것 같다. 라고 심지어는 그 토론에서 좀 토론 망친 다음에는 7대3까지 전 봤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해리스로 교체된 후에 제가 어느 강연에서는 한 6대4로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 라고 뭐 물론 이제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근데 흥미롭게 어젠가요? 그 흔히 한국에서도 주목하는 뭐 굳이 비유하자면 인간 문어. 그러니까 예측 잘하는 사람을 일단 리트만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교수가 한국에서도 꽤 인기가 있거든요. 네네. 뭐 어떤 사람은 좀 너무 과장인데 뭐 정치 노스트라다무스. 근데 이분이 조금 그간 신중 모드로 가다가 네. 어제쯤에는 해리스가 거의 이길 것 같다라고 그 거의 잠정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당내 뭐 경쟁도 크게 없고. 뭐 단기 중기 경제 뭐 전망도 좋고 그래서 뭐 지금으로 봐서는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리트만 교수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편인데 네. 박빙으로 해리스가 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제법 높다. 박빙 5세. 예, 저는 그렇게 현재까지는. 예. 예.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사실 이 총탄이 귀를 스쳐갈 때만 해도 이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또 많이 바뀌었네요. 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면서 이제 상황이 급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일찍부터 고령 리스크 사퇴설 거론됐었는데 뭐 일각에선 지금 사퇴하고 나니까 더 일찍 사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 바이든의 사퇴 시기 늦었다. 뭐 적당했다, 뭐 늦지 않았다. 어떻게 보세요? 늦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늦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늦었습니다. 물론 모든 정치인은 권력을 추구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4년간 엄청난 IRA나 미국 입장에서 업적을 냈는데 그걸 이제 그만둔 건 네. 그건 정말 대단한 결정이죠. 네. 그건 정말 인간적으로 대단한 결정이지만 굳이 따지자면 한 달 전에 결정을 하셨어야죠. 제가 이전에도 많이 달라집니까? 그러면?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이 미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미니 경선을 통해서 다양한 러스트벨트 쪽의 후보라든지 네. 카밀라 해리스는 아무래도 샌프란시스코 쪽, 좀 진보의 아성 쪽이니까 네네. 다양한 후보들이 한 4-5명이 그래도 한 달간 역동적으로 경쟁하고 그걸 뚫고서 누군가 이제 어떤 반전을 기록하면서 후보가 되었다. 이러면 지금의 카밀라 해리스의 포지션보다는 그리고 그것이 카밀라 해리스가 될 수 있죠. 저는 그 과정을 거쳐서 카밀라 해리스가 될 가능성도 한 70% 이상 있었다고 봐요. 네. 그렇다면 만에 하나 민주당 진영이 11월 5일 날 만에 하나 박빙으로 패배한다면 두고두고 사퇴 시점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이죠. 네. 자,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도 해리스 부통령 지지 선언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최종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거죠. 네. 뭐 이미 오바마가 승인하기 전에 이미 뭐 클린턴 부부라든지 그리고 상하원 원내대표가
그리고 민주당에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오바마가 하기 전에 이미 끝난 게임이었어요. 근데 오바마는 하나의 아우라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아우라까지 합쳐지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리고 민주당의 진보 블록 AOC나 이런 분들도 열렬히 카밀라 해리스를 지지합니다. 네. 이념적 스펙트럼은 다른데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과거 2008년 오바마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완전히 통합돼 있습니다. 아, 민주당 완전히 통합돼 있다. 예. 그럼 어쨌든 지금 11월 대선까지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는 태세는 갖춰졌다 이렇게 보시는 100% 거네요. 갖춰졌습니다. 100% 갖춰졌어요. 자, 바이든 사태로 벼락 대선 후보가 된 해리스 부통령 어떤 인물입니까? 설명하자면 긴데 짧게 얘기 드리자면 진보적인 성향의 네. 검찰총장이다. 라고 한 그 정도로 핵심 그 정서 DNA를 네. 본질을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보적인 거와 검찰총장이라는 건 한국 맥락에서 좀 어색한 조합이잖아요. 예, 예. 근데 카밀라 해리스는 평생을 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LGBTQ 커뮤니티라든가 그다음에 약탈적 금융대출로부터 피해받는 서민이라든가 네.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법의 어떤 그 균형추를 활용하는 그런 점에서 진보적인 검찰총장이라는 DNA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상원 시절에 그리고 부통령 시절에도 인권이라든지 이런 여성의 이슈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본인의 브랜드를 계속 갖춰 나갔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주목받는 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자 또 남아시안계. 네. 미국에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정체성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사실은 또 남아시안 계통이기도 하죠. 어머님이 인도계, 네, 네. 또 아버님이 자메이카, 아프리칸 아메리칸 계열.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뭐랄까요? 현재 미국의 유권자들의 어떤 미래적 특성을 반영하는. 왜냐하면 현재 미국은 백인 대 흑인이 아니잖아요. 다양성이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어떤 후보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네. 라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상당히 스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LGBT 다양한 성소수자 그룹을 이제 지칭하는 얘기고요.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고 흑인이다, 소수자 정체성. 기본적으로는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적으로만 보면 예. 규범적인 게 아니라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득실에 있어서 득이 훨씬 크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바이든은 집토끼 미국 민주당의 집토끼는 여성, 청년,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패닉. 네. 여기 이 집토끼에서 균열이 생기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입니다. 즉 바이든의 선거는 거의 좀 과장해서 얘기 드리면 여기서 균열이 생겼으니까 해보나 마나였는데 지금 해리스는 이 집토끼가 다시 결집했으니까 네. 여기다가 좀 소위 말하는 저희 미국에서 표현할 때는 워킹 클래스 특히 백인 노동자 계급에서 덜 지면 그러면 해리스는 이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거의 미국 민주당 분위기는 이미 사실상 다 이긴 것처럼 사실 오버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선거는 제가 항상 보지만 끝까지 보기는 그럼요. 봐야 됩니다. 그럼요. 트럼프와 클린턴이 맞붙었을 때도 그렇고. 그럼요. 자, 그렇다면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 두 사람의 핵심 선거 전략 어떻게 대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핵심 전략은 급진적 좌파에게 미국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해리스를 샌프란시스코의 전형적인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정부 내의 정부, 네. 그러니까 기득권. 예. 그리고 우리나라식의 표현으로 빌려서 표현하자면 강남 좌파. 이게 이제 현재 트럼프의 핵심 공격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리스 진영은 반대로 본인이 이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서의 검찰총장으로서의 그 어떤 아우라가 있으니까 본인은 트럼프와 같은 성폭행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학처럼 사기치는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철퇴를 내리는 검사해봐서 내가 저런 종류의 유형의 인간은 잘한다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두 가지 그러니까 해리스는 내가 진보적인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저런 세력들을 확실하게 패퇴시키겠다. 반면에 트럼프는 내가 저런 샌프란시스코 리버럴
네. 미국판 강남 좌파들 상대로 우리 어떤 그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 알고 보면 저 사람이 기득권층이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입장이 네. 지금 맞붙고 있는데 지금으로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선거 전략이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해리스도 사실은 어느 급작스러운 후보가 됐고 네네. 그리고 트럼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해리스를. 그래서 지금은 선거 전략 조정 중인데 당분간 과도기의 두 사람의 선거 캠페인은 당분간은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변형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이제 러닝메이트입니다. 해리스 대선 후보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지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피터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갖춘 부통령 후보가 해리스에게 최적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 해리스에 대한 지금 현재 미국 민주당의 네. 조금 더 과잉된 낙관주의. 원래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면 네. 반대로 또 이렇게 과잉을 할 수는 있겠죠. 네네. 근데 그에 대해서 저는 계속 경고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미국의 민주당의 과잉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해리스는 과거 2008년의 오바마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당시 시대가 아니고요. 러스트벨트에서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리버럴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러스트벨트에서 2008년이나 2020년에 민주당의 승리를 그대로 공식을 가져올 수 있을까?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부통령이 뭐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은 안 미치지만 최소한 샌프란시스코 리버럴이라는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좀 백인 남성 노동자들과 러스트벨트를 공략할 수 있는. 예를 들자라면 네. 흔히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조시 샤피로라는 그 펜실베니아. 네네. 펜실베니아를 지면 민주당은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부티저지 장관을 지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좀 더 러스트벨트의 말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호프집에서 남자들끼리 어깨 동무하고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 거기 다트 던지면서. 이거 아시네. 버드와이저 마시고 이런 어떤 느낌.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규범적으로. 거기서 당구 쳐도 되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선거 전략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며칠 후면 뭐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러니까 흔히 뭐 부통령 후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네. 이번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또 상대 쪽의 부통령 후보가 만만치 않아요. 공화당 쪽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벤스 상원의원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에 허를 찔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거 구도가 이제 바뀐 만큼 좀 이제 관망하면서 살펴보면서 새로운 선거 전략 필요하다 이런 취지일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전략 들고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세요? 제이디 벤스의 최대 강점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해리스의 최대 약점. 네.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이제 노동자 계급의 출신으로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네. 이게 엄청난 강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분간 그 강점을 못 살리고 과거에 했던 이상한 발언. 저희가 미국에서 weird라 그러거든요. 그 뭐 여성이 무슨 애를 낳은 여성에게 투표권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이제 그 장점이 가려지고 있는데 벤스의 진정한 장점, 그 노동자 계급의 아메리칸 드림. 이 강점을 부각시켜 나가면 해리스로서는 힘든 싸움이 예상됩니다. 네. 자, 피습 사건이 있기 전부터 바이든에 비해 트럼프가 계속 여론조사 우위를 점해 왔는데 지금 이제 해리스와 이제 겨루게 되는데 그때 우위를 점해온 그 트럼프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 바이든이고 네. 비록 지표상의 경제는 좋지만 사람들의 체감, 뭐 물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모기지, 네. 주택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건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경제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바이든이든 해리스든. 이제 이게 선거는 개념 싸움이잖아요. 퍼셉션 싸움이잖아요. 네. 그리고 흔히 많이들 주목하지 않아서 미국과 한국에서 많이들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대선 초기부터 계속 강조했던 포인트인데 네. 법과 질서, 그러니까 이민 문제, 마약 문제, 범죄 문제 이런 데에 대한 퍼셉션에서 민주당은 치명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의도하지 않았던 신의 한 수인 게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걸 잘 살리면 네. 그렇다면 법과 질서, 검찰총장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법과 질서라는 시대 정신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불리하다. 네. 이걸 어떻게 새롭게 브랜딩하는가에 따라서 해리스가 최종 이기는가 아닌가에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키라고 봅니다. 네. 자, 아까도 잠깐 이제 스윙 스테이트 뭐 펜실베니아 이런 데 말씀하셨는데 승패 결정하는 건 결국 5개, 6개 어떤 그 경합주일 겁니다. 어떤 곳이고 또 여기에 있어서 승부의 관건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블루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방어벽, 특히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이제는 네. 국내 정치자들도 그 이름을 네. 3가지로 외우실 정도로.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훨씬 더 범위가 확대돼서요. 예. 심지어는 해리스가 조지아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네. 30%나 되기 때문에 대거 결집한다면 조지아도 이제 상당한 승부처가 될 거고요. 조지아도. 예. 그다음에 이제 히스패닉. 만약 그 해리스가 자신의 샌프란시스코 정체성보다는 좀 더 그 어떤 그 법과 질서 이런 점을 좀 더 강조한다면 심지어 히스패닉 네. 표를 다시 결집시켜서 아리조나에서도 네. 승리할 수도 있어서 지금은 블루월만 저는 보지 않고요.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까지도 승부처가 될 거다라는 점에서 뭐 한 4-5가지의 누가 270개의 선거인단을 가져갈 것인가 네. 에서 4-5가지의 산술식이 존재합니다. 네. 자, 교수님. 11월 대선 전에 옥토버 서프라이즈 미국판 북풍이 있을 수 있다. 보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흔히 저희가 이제 미국 정치에서 그러니까 미국판 북풍이라는 건 비유적 표현이고요. 네네. 이제 흔히 10월이나 뭐 이럴 때 되면 갑자기 무슨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요. 그걸 흔히 미국에서 표현하는 건데 과거 레이건과 지미 카터 1980년 네. 이것도 사실은 그 대사관 인질 그 기억나시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그 커튼 뒤에서는 레이건 측이 빨리 풀어주지 말아달라 인질을. 네. 그러면 지미 카터 현직 대통령이 승리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외교 안보가 어떨 때는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사실상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 푸틴 입장에서 해리스의 당선은 악몽이죠. 시진핑의 입장은 좀 뭐 그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네. 근데 최소한 푸틴과 그 배드 가이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좋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어떤 형태든 간접적 지원 사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반드시 뭐 발생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성이 하나의 있다. 가능성. 예.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각각 후보들 당선 시나리오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권 교체로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우리나라와 한반도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뭐 짧게 말씀드리면 김정은과의 스펙터클이 시작될 거다. 네. 이분은 쇼의 귀재이기 때문에 지난 하노이 쇼와는 싱가포르 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스펙터클을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다. 네. 과연 그 과정이 끝이 북미 수교로 이어질지는 대단히 회의적이지만 어쨌든 상당한 초기에 상당한 뭐랄까요? 스펙터클은 예상될 거다. 우리의 기존의 안보 어떤 구조에는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보세요. 크게 미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네. 뭐 제 희망은 연락사무소 설치까지만 가도 그것만 하더라도 큰 돌파구다. 그건 저의 희망사항이고 그 이제 트럼프의 참모들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트럼프와 참모 간에 또 이제 이견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스펙터클은 있으나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관리로까지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다. 자, 반면에 뭐 해리스는 네. 뭐 거의 뭐 바이든 90%는 바이든식으로 가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더 골치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보다. 예. 왜냐하면 해리스와 바이든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해리스는 훨씬 더 평생을 인권이라는 이슈에 강조점을 두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럼 북한을 보는 눈이 전혀 다를 수 있겠네요. 조금 더 북한에 대한 조금 더 적대적 시각이 있죠. 물론 뭐 그 참모진은 전통적 외교안보론자들이니까 네네. 그 인권이라는 게 결정적 변수는 아니나 그러나 그것이 이후에 북미 수교로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인권이라는 건 가장 아픈 거고 네. 가장 그들이 아주 아주 신경 발작을 일으키는 이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김정은의 입장에서 골치 아플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지금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 네.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양쪽 가능성을 다 아무래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트럼프에 대한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건 오산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누가 될지. 그러니까 해리스가 될 가능성도 높다. 네. 그래서 해리스와의 네트워크가 아마 한국에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해리스, 트럼프 양쪽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리를 이제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한 4-5가지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네, 4-5가지 시나리오 만들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장마가 종료됐습니다.